BJT 특성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스몰 시그널 캐릭터리스틱스 해가지고 교류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몰 시그널 할 때 BJT에서 스몰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입력으로 들어가는 뭐 음성이라든가 그런 신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호 형태가 교류죠. 그 교류에 대한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COB라고 나오는데 C니까 캐패시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첨자예요. 첨자에 여기에 나오는 O라고 하는 것은 오픈은 아니고요. COB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CIB가 나오고요. 여기서 O는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 아웃풋에 O를 따와가지고 CO를 쓴 거고요. B는 이게 베이스, 공통 베이스 때의 출력 캐패시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IB는 I는 인풋이 되겠죠. 인풋, 입력. 그 다음에 B는 마찬가지로 공통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O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O가. 이것은 아웃풋을 오픈시킬 거냐, 그 다음에 S는 쇼트 시킬 거냐, 그거를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COB가 아니고 COBO가 되는 거예요. O는 그래서 뺐어요. 당연하게 출력의 캐패시턴스를 재려면 거기 쇼트 시키면 안 되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입력 캐패시턴스를 잴 때도 오픈이 돼야 되겠죠. 쇼트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COB는 공통 베이스 증폭기의 출력 캐패시턴스를 얘기하는 거고, CIB라고 하는 것은 공통 베이스 증폭기의 입력 캐패시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BJT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보자고요. 여기는 에미터, 여기는 베이스, 여기는 컬렉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게 뭐 NPN이다. 그러면은 그 접합면에서는 궁핍증이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궁핍증이 있을 때 트랜지스터에 만약에 교류를 집어넣었다.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 뭐 100kg 뭐 이런 교류를 집어넣었을 때 직류에서는 나오지 않던 캐패시터의 성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접합면에서는 캐패시터가 꼭 생긴다. 그래서 여기하고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 에미터와 컬렉터 사이에는 캐패시터가 생긴다. 요거를 이제 도식적으로 그린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회로적으로 했을 때 기생 캐패시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회로에서 구조화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고 에미터고 컬렉터인데,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궁핍증이 있죠. 그거는 CEB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캐패시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는 캐패시터인데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있는 거 C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도 CCB가 되겠죠. 컬렉터와 베이스. 이렇게 우리가 첨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BJT의 각 접합면에서는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다. 교류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하고요. 나중에 소신호 해석을 할 때 모델링을 하거든요. 이 캐패시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접합면에서는 캐패시턴스 성분이 있다. 교류일 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COB하고 CIB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우리가 회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IB를 먼저 보자고요. 캐패시턴스 성분인데 공통 베이스의 입력 캐패시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은 오픈을 시켜야 되겠죠. 출력은 오픈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형태가 돼요. CIBO는 이 형태가 되거든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입력 캐패시턴스는 얼마냐?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가 공통 베이스죠. 공통 베이스니까
그때의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의 캐피시턴스가 C2B라고 했어요. CIBO는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캐피시턴스 더하기 이쪽에서 보면은 에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캐피시턴스 성분이 있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캐피시턴스 성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게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합성 캐피시턴스를 구하는 거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직렬로 이렇게 됐을 때 C1 이게 C2라고 할 때 이게 토탈 캐피시턴스는 C1 더하기 C2 C1 곱하기 C2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CC2 곱하기 C12 분의 CC2 더하기 CCB가 되겠죠. CIB는 이렇게 해서 캐패시턴스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C5B는 어떻게 되느냐? 출력의 캐패시턴스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베이스의 아웃풋 캐패시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봤을 때. 그럼 아까는 반대쪽이죠. COB는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캐패시턴스가 있죠. 이거를 CCB라고 했으니까 CCB 더하기 CCE하고 CCB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의 캐패시턴스하고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되어 있죠. CCE 곱하기 CEB 이거를 CCE 더하기 CCB 이렇게 되겠죠. CIB하고 COB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로 가서 그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출력 캐패시턴스하고 그 다음에 입력 캐패시턴스는 출력은 4피코페럿 그 다음에 입력은 8피코페럿 공통 베이스의 출력 캐패시턴스하고 공통 베이스하고 입력 캐패시턴스를 어떻게 구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메커니즘을 알아두시고 값은 출력은 4피코페럿이고 입력은 8피코페럿이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은 데이터 시트 보는데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커런트 게인이 나오죠. 커런트 게인은 DC 때도 나왔어요. DC 커런트 게인은 HFE라고 했어요. 여기는 HFE 그랬으니까 여기가 첨자가 소문자로 됐으면 이거는 AC에 대한 교류에 대한 전류 증폭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50에서 200이 나오는데 그런데 주파수가 1kHz 때에는 50에서 200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파수가 100MHz일 때는 2.5로 뚝 떨어져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 증폭률이 확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DC일 때의 전류 증폭률하고 그때 증폭률하고 신호 성분에 대한 교류에 대한 전류 증폭률은 다르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 증폭기 했을 때 지비곱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지비곱은 게인하고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주파수를 얼마큼까지 이 증폭기에 넣어서 동작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밴드위드스. 그 다음에 G는 커런트 게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일정이에요. 이건 상수로 나와요. 상수. 그 다음에 단위는 헤르츠예요. 주파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런트 게인하고 밴드위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메가헤르츠라고 나오죠. 250 메가헤르츠. 교류의 전류 게인이 있어요. 그거는 HFE, 소문자로 HFE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100MHz일 때는 2.5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낮다 그랬죠. 밴드위드스는 100MHz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득하고 곱해가지고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50MHz가 나와야 돼요. 지비곱이. 지비곱이에요, 이게. 100MHz일 때 전류 이득이 2.5였죠. 그러면은 여기 2.5를 곱해주면은 100메가하고 곱해서 250MHz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MHz일 때 교류의 전류 증폭률은 2.5가 되는 거예요. 밴드위드스를 내가 크게 하고자 한다면은 이득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정하게 상수니까 250MHz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야 되고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득을 1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증폭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대역폭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 주파수가 여기 정해지게 되겠죠. 이걸 100으로 나누면 2.5MHz가 되는 거예요. 게인과 밴드위드스 간의 관계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NF라고 하는 게 나와요. NF. 어쨌든 간에 이건 노이즈에 관계된 거니까 이게 뭐 적게 나오면 좋다. 우리가 그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dB 단위예요, dB. 이게 크면 클수록 안 좋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노이즈 피규어 해가지고 요거를 잡음지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이즈 피규어하고 노이즈 팩터하고 구분 없이 그냥 잡음지수라고 써줘요. 그런데 이거는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잡음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해줘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노이즈 피규어하고 노이즈 팩터를 그냥 잡음지수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노이즈 팩터라고 하는 것은 입력 SMB, 그러니까 신호대 잡음비죠. SMB라고 그러죠. 그것을 출력 SMB로 나눠주는 것, 그거를 노이즈 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노이즈 팩터가 나오면 로그를 씌워가지고 값을 설정한 게 우리가 아까 데이터 시트에서 본 NF, 노이즈 피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이즈 팩터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NF가 되겠죠. 노이즈 팩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증폭기가 있다. 연산 증폭기가 됐든 트랜지스터가 됐든 FET가 됐든 증폭기가 있어요. 이거의 게인이에요. 이거 게인이 G예요. 자, 그러면은 F라고 하는 건 노이즈 팩터라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하면은 입력으로 들어갈 때 신호하고 잡음이 있을 거라고요. 입력 신호를 S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력 잡음을 그러면은 출력으로 나오는 신호하고 출력으로 나오는 노이즈하고 그것을 나눈 게 노이즈 팩터니까 그러면 S5가 되고 이거는 N5가 될 거라. 신호하고 잡음이 들어오고 신호하고 잡음이 출력이 되는데 그거는 어떤 게인을 갖고서 나오겠죠. 그 신호하고 노이즈가. 그런데 이것 자체의 노이즈를 NA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이것 자체가 발생시킬 수 있는 노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NA가 이리로 들어가서 출력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단순한 것보다는 좀 복잡해지게 될 거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신호가 나오는 것,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 것은 게인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입력은 똑같고요. SO라고 하는 것은 입력 신호를 게인을 곱한 만큼 나오겠죠. 그러면은 SIG가 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노이즈 입력에 대해서 G만큼 곱해져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어떤 게 추가되냐 하면은 이 증폭기 자체에서 발생되는 노이즈가 포함될 거라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여기 어떤 게 추가되냐면 노이즈인데 이 증폭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첨가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식이 다 세워졌으니까 SI 지워지죠. 이게 1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모가 되겠죠. NI 곱하기 G. 그 다음에 이게 분자가 되겠죠? NI, G 더하기 자체적으로 발생한 노이즈 N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식하고 똑같이 됐죠. 그러면은 요거 분모하고 분자가 나눠지는 게 있으니까 또 어떻게 간단히 쓰냐면 이게 나눠지니까 1 플러스 NIG의 NA. 그래서 우리가 요 증폭기에서 노이즈가 얼마큼 실리느냐 그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노이즈 팩터를 통해서 이 증폭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dB로 환산한 게 NF라고 했죠. 노이즈가 얼마큼 발생하는지의 척도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BJT의 특성들,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파라메타나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제가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데이터 시트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